시간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시간은 내용이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자, 우리 교재 100쪽입니다. 자, 100쪽에 가보면 제7절 중개,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 등 하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 교재의 법조문은 살짝 빼고 바로 우측으로 가서 101쪽을 가볼게요. 자, 101쪽에 가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 보니까 양갈로 2번에 가니까 중개 대상물의 범위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책을 한 장을 넘겨보면 102쪽에 가보면 양갈로 3번에 취급 업무에 따른 범위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에 취급 업무에 따른 범위 옆에다가 글자 두 글자만 적어줘요. 겸업하고 적어줘요. 겸업. 자,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글자가 절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자, 이 다 맞는 말인데 이게 결국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만 알면 되는 내용인데 이게 너무 책에서 예쁘게 적다가 보니까 어렵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칭 6조가 있어요. 자, 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있는데 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의 첫 번째 업무 지역 범위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여기에서 항상 공부를 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제일 쉬우냐 하면 여러분들이 다 누구가 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돼. 여기에 법인 될 사람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난 법인 할 건데 해보세요. 그 확률이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전국의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 법인이 1%밖에 안 되거든. 그럼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통계는 100% 맞지 않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에 중개사무소를 차렸을 때 제주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할 수 있느냐, 서울에 있는 물건을 중개할 수 있냐, 이걸 따지는 거야.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 법인은 어디냐면 전국이에요. 법인도 어디냐면 전국이에요. 법인의 분사무소도 전국이에요. 특수법인도 전국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누구 빼고 다 전국이냐면, 그래서 우리 부칭 6조에 제약받는 점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거기 나오는 그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칭 6조의 업무 지역 범위는 첫 번째 원칙. 사무소 소재지 시도예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라는 것은 부칭 6조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을 때 부칭 6조는 원칙 어디만 할 수가 있냐면 울산광역시만 할 수 있어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부칭 6조가 업무 지역 범위를 위반하면 이게 뭐냐면 업무 정지를 받아요. 행정처분의 업무 정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를 받냐? 이거 어렵지 않아요. 아주 나쁜 짓을 하면 자격증 있는 사람이 뭐가 냐면 자격 취소가 돼요. 누구라도. 그렇죠? 근데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야는 개설 등록을 되어 있으니까 등록이 취소가 돼요.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는 행정처분 중에 제일 낮은 게 뭐예요? 업무 정지. 그래서 업무 정지예요. 받을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업무 정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가 이렇게 하면 너무 업무 지역 범위가 좁아지니까 예외적으로 예외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을 했을 때는 어디에 따라도 중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다음 주에 배울지 못 배울지 딱 진도가 조금 문제 이렇게 딱 경계 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요.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전국에서 500명 이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2개 시도에서 30명 이상이 가입하는 전국적인 망을 갖고 있는 이 정보망이에요. 컴퓨터상의 가상의 공간의 시장이에요. 그러면 부칭 6조가 요 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 499명이 올려놓은 물건은 울산광역시 게 아니라 부산 거나 서울 거나 대전 거나 다 중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 얘기요. 그래서 이게 예외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을 했을 때는 어디에 따라도 중개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러면 요게 500명이 아닌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물건은 서울 걸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요. 이게 업무 지역 범위예요.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책에서 제가 아까 보여줬던 게 뭐였느냐면
중개 대상물은 지역에 따라 같으냐 다르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개업권에서 종별에 따라서. 즉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인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같으냐, 부친육조도 같으냐의 문제예요.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은 똑같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남은 게 뭐냐면 이제 겸업이라는 거, 겸업. 자, 여기 있는 여러분들 이 겸업이라고 하는 얘기는 A도 하고 B도 하는 게 뭐 이게 겸업이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게 중개업을 당연하게 할 수 있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중개업은 당연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친육조도 중개업은 당연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중개업은 하고 플러스 추가적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하면 겸업이래. 그런데 여기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에 제한이 없다. 그럼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여러분들 지금 책상 위에 제일 많이 올라가 있는 게 커피일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그죠? 커피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가게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복사를 하는 문방구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미장원을 해도 돼요. 밤새도록 얘기하는 거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게 겸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심술 꾸준 사람이 또 이런 걸 질문한다. 그죠? 그러면 공무원도 할 수 있어요. 공무원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하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공무원법에서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요. 현대자동차 다닐 수 있냐고요? 그건 현대자동차로 사규를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제한이 없으면 겸업에 제한이 없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부친육조는 우리가 용어의 정의할 때 배웠어요. 야는 뭐 빼고 다 하느냐면 경매, 공매 빼고는. 야도 겸업에 제한이 없다라고 적어요. 단 뭐는 못해요? 경매, 공매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우리가 아까 법인의 개설 등록 요건에 두 번째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 14조만의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들어봤죠? 그래서 요게 어디에 나오냐면 법 14조에 나온다는 거예요. 법 14조에. 그래서 야는 중개업을 플러스 몇 가지를 할 수 있냐면 6가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게 6가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자, 여기 요 6가지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뭐 어차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요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자, 요 6가지는 뭐가 들었는지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 요거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조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야는 겸업에 뭐가 없으니까 제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 6가지를 부친육조가 할 수 있느냐는 따져봐야 돼. 왜? 뭐가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경매, 공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경매, 공매만 빼면은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다 할 수 있다. 이해가 되죠? 요 관계가 조금 헷갈릴 뿐이지 요 6개를 외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요 6개는 중개업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겸업이에요. 겸업이니까 야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보수를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중개업이 아니고 겸업이잖아. 이해가 되죠? 이렇게 되는. 자, 그런데 법인은 요 6가지만 할 수 있어요. 이걸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 문제에 겸업을 위반하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라고 나오면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되고 주어를 뭐냐면 상치로 잡아야 돼. 상치로. 상치하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뭐라고? 삼보. 겸이 뭐라고? 겸업. 그럼 상치 맞네. 요 논리를 빨리 터득을 해야 외워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외워라고 생각하면 이 답이 없어요. 근데 이거 외우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을 위반하면 다른 게 나오면 절대로 겸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6개로 들어가 보면, 자, 이 6개는 첫 번째,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 관리 및 부동산의 관리 등. 자, 그럼 여기에 임대 관리 및 부동산의 관리 대행의 객체가 뭐냐면 주택 아니면 뭐예요? 상업용 건축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동그라미 두 개를 적어놓고 뭐라고 읽는다고? 주상. 그래서 주상 전환합시오라고 주상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 관리 및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해주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농업용 건축물이나 공업용 건축물의 임대 관리 및 부동산의 관리 대행은 그 객체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런 얘기. 자, 두 번째 가보면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해주고 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이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름하여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용의 대상은 누구라도 관계가 없어요.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해주고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개업, 공인, 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를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객체는 누구만 대상이냐면 개업, 공인, 중개사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업, 공인, 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에 가보면 이게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자, 여기에서 이 분양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지어놓은 건물을 대신 팔아놓는 걸 뭐라 그래요? 분양대행이라. 자, 그럼 이 분양대행의 객체는 뭐만 되냐면 주택하고 상업용 건축물만 돼요. 나머지는 안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살짝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법인인 개업, 공인, 중개사는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만 할 수 있다고. 그럼 이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법인인 개업, 공인, 중개사는 토지의 분양대행을 겸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하면 뭐가 돼요? X.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묻느냐 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토지의 분양대행을 겸업할 수 있다라고 시험 문제에 나오면 맞다 틀리다? 맞다. 왜 맞아? 야는 무조건 뭐가 나도 다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누구의 겸업이냐면 법인의 겸업. 그렇죠? 그래서 법인은 겸업 몇 가지밖에 못해요? 6가지. 그 얘기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 네 번째,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건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보면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주거 이전에 이사 가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사업체, 도배업체, 수리업체. 이거를 갖다가 소개시켜주고 돈 받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인 개업, 공인, 중개사가 의뢰인의 편리를 위해서 이사업체와 도배업체와 수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경매, 공매 각각 따로예요. 여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알선, 매수신청, 대리에. 자, 여기 경매에 요거 세 가지, 공매에 요거 세 가지, 요거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매, 공매에 관한 권리분석, 취득알선,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6개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도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10년에 한 7번, 8번 나와요. 10년에 7번, 8번 나오면 거의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건 외우셔야 된다, 그죠? 근데 외우고 마고 할 거 없잖아.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가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해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들을 땐 다 알아요.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집에 가서 복습을 오늘 오후에 조금 하면 머릿속에 오래 가요. 근데 책 접어놓고 내일 펴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일주일 뒤에는 진짜로 몰라요. 2주일 뒤에는 더더군다나 몰라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짧은 시간이라도 복습을 한번 해야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6가지는 오늘 좀 외워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나눠준 유인물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나눠준 유인물 4번, 5번. 자, 요거를 두 개가 정확하게 우리가 시간당 1분 15초씩 주는 거예요. 근데 지분이 짧은 관계로 1분씩 드릴게요. 다 푼 사람은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앞만 봅니다. 한번 풀어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똑딱똑딱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다 풀었다는 얘기니까. 자, 4번 볼게요.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했어요. 자, 요걸 보면 요걸 묻는 거예요. 자, 요거 보는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지역 범위 어디예요? 전국. 자, 여기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전국, 분사무소도 전국, 특수법인도 뭐예요? 전국.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부칭육전 원칙 사무소 소지 시도 예외적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을 했을 때는 어디에 있더라도 가능하다. 이걸 물은 거야. 그래서 4번에 틀린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 요 글자 하나에서 그냥 시험 문제를 한 문제를 맞는 거예요. 자, 2번으로 올게요. 자, 밑에 문제, 밑에 5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의 구별 없이 공통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뭐라고? 아닌 것은. 이건 뭔 얘기냐면, 자,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무조건 다 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법인은 몇 가지밖에 못해요? 6가지. 그럼 여기 요 6가지 안에 일단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런데 요 6가지한테 들어가는 건 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는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부칭육전 뭐 못 빼요? 못해요? 경매공매. 그러면 답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경매, 공매밖에 될 수가 없다는 느낌이 와야 하나요?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라는 얘기예요? 4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교재 106쪽 가겠습니다. 교재 106쪽. 자, 교재 106쪽. 자, 교재 106쪽에 가보면 제8절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하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15조 제일 위에 있는 법조문을 잠깐 보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걸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물론 기존에 있는 사람은 부칭육조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자기 밑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중개보조원을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두고 안 두고는 고용하고 안 하고는 임의라는 거예요. 임의성이에요. 그런데 두고 안 두고는 자유지만 숫자 또한 뭐가 되느냐면 숫자 또한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2분을 두든지 10명을 두든지 더 많이 두든지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대신 여기는 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야를 데리고 일을 하려면 의무가 발생을 해요. 자,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어떤 의무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은 고용신고를 해야 돼요. 데리고 일을 하려면 고용신고를 해야 되는데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업무 개시 전까지. 자,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자, 근데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요거는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며칠이냐면 10일 이내. 10일 이내.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거 한번 물어볼게요. 자, 제가 아까 여기에서 부칙육조가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한 업무정지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는 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 종료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를 위반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까?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까? 제가 아까 전제를 깔았죠. 어려워요. 근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끝없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거예요. 봐요.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은 뭐냐면 자격 취소, 절취, 상치, 업무정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개 중에 1개라니까. 근데 여러분들 4개 중에 1개 단어가 안 떠오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답은 틀리도 관계가 없다고. 이거 안 한다고 자격 취소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부칙육조는 자격증도 없어요. 자격 취소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절치상치라고. 이거 안 한다고 절치상치가 아니라고요. 그게 뭐가 나와요? 업무정지. 그래서 업무정지예요, 그냥.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행정처분 중에 제일 약한 게 뭐냐면 업무정지. 그래서 이걸 위반하면 뭘 받냐면 업무정지. 자, 이걸 외우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자격 취소, 절취, 상치, 업무정지란 이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업무정지를 현재 외우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야를 데리고 일을 하려면 고용신고를 해야 돼.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 종료로부터 며칠이요? 10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과거에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고 야는 자격증이 없고 여기에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을 하고 야는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야는 수행이라는 글자 자체가 나오지 않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다 보조할 수 있고 앞에서 공부했다 안 했다? 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야가 공부를 여기서 살짝 더 한번 해보면 여기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면 무슨 교육을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이 되려면 무슨 교육 받아요? 직무교육. 자, 그러면 아직 안 배웠지만 인장을 등록해야 될 의무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있다, 그죠? 야는 없다. 왜? 야는 도장 찍을 일이 있지만 야는 도장 찍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합친 단어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고용인. 지금 이걸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쉬운 내용은 다 봤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가 그 법조문에서 살짝 보면, 자, 법조문에서 살짝 보면 제일 위에 법조문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자, 106쪽의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2항.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은 자, 무슨 행위는?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를 어떻게 해요? 본다. 자, 요걸 이제 공부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살짝 하나 추가해야 될 게 뭐 있냐면 우리 책에 예쁘게 돼 있어요. 자, 그 밑에 가니까 동그라미 1번에 가니까 자, 고용신고는 새파란 글씨로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자, 그 밑에 가니까 전자문서엔 신고 포함. 자, 밑줄 전자신고도 됩니다. 고용신고를 반드시 등록관청에 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가능하다고, 사무실에서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양갈로 이번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 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자, 거기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며칠이요? 10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니까 양갈로 3번에 가니까 신고 의무 위반 시. 자, 결국 뭐밖에 안 된다고?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책을 한 장을 넘기기 전에 우리 교재의 107쪽의 우측에 금방 아까 봤던 법조문을 한 번만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새카만 네모 4번 밑에 가보면 고용인은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어떻게 해요? 본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이런 책임을 져요. 민사상 책임, 그 다음에 형사상 책임, 행정상의 책임을 집니다. 자, 책을 넘겨볼게요. 자, 책을 넘겨보면 양갈로 1번에 가니까 뭐라고 돼 있어? 민사 책임. 자, 양갈로 2번 박스 밑에 가니까 뭐가 돼서? 형사 책임. 자, 우측에 가니까 양갈로 3번에 뭐라 해서? 행정상 책임. 이렇게 돼서. 자, 요걸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있는 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밑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업무상으로 잘못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고용인은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여기에 고용인은 누군지 다 안단 말이에요. 즉, 요 밑에 있는 소공이나 보조원의 무슨 행위냐면 업무상 행위.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결격사유에 풀면서 과태료와 벌금 바꿔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시험 문제를 낼 때 뭐라고 내냐면 고용인은 모든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하면 그냥 맞다라고 하는 거야. 모든 행위와 업무상 행위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모든 행위만 저녁에 친구들하고 술 먹다 싸우는 것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무슨 행위만 책임을 지면 업무상 행위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업무상 행위를 책임을 지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전제가 뭐가 깔리는 거냐면 여기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 보조원이 업무상 고의나 과실로 뭔가를 잘못했다는 전제가 깔리는 거를 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요. 그래서 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는 게 세 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거는 첫 번째 민사상 책임이 나와요. 이 민사상 책임을 다른 말로 따지면 이게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자, 우리 책에 있는 순서만 잠깐 바꾸어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행정상 책임.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형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을 다른 말로 뭐라면 양벌 규정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글을 읽으면서 민사상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이라.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했다, 그죠? 친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야, 니 민형사상의 책임 지나? 이렇게 물었죠. 그렇죠? 그 민은 뭐냐면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럼 뭔 얘기냐면 여기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업무를 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책임을 누구도 같이 져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와지냐면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의 무과실 책임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업무상으로 잘못하기만 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건에 대해서 알았거나 몰랐거나 잘못이 있거나 없거나 따지지 않고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무과실 책임이다. 그러니까 즉 소공이나 보조원 업무상으로 잘못이 있다는 게 전제가 깔렸다는 거예요. 자, 요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돈을 달라 하거나 또는 실제로 일을 한 소공이한테 일을 달라고 하는 걸 이걸 선택적 책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달라고 하면 소공이한테로 미루고 소공이한테 미루면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미루니까 너들 둘이가 같이 책임져 하면 이걸 갖다가 공동적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나 소공이한테 따로 달라 그래도 되고 너들 둘이가 같이 책임져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적 공동적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공동적 책임은 원래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진정한 연대 채무의 관계는 가장 쉬운 말로 보증을 서준 게 진정한 연대 채무의 관계예요. 여기는 이런 진정한 연대 채무의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즉 고용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같이 지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먼저 돈을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나중에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이 민사상의 책임은 이런 단어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의 108쪽에 양갈로 1번의 민사 책임, 손해배상 책임의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보면 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행정상의 책임을 볼게요. 자, 이 행정상의 책임은 뭐냐면 여기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업무상으로 무슨 것을 잘못했을 때 여기 있는 소공이나 보조원은 자기가 잘못한 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행정상의 책임에서 중개보조원은 행정적인 책임은 저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야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소공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자격정지 사유에다면 자격정지를 받아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누구도 처벌을 받냐면 개업공인중개사도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떤 처벌을 받느냐면 밑에 애가 잘못한 행동을 바로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느냐면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라는 걸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요 내용이 행정상의 책임. 그래서 이건 따로 공부할 내용이 없어요. 행정상의 책임은 밑에 아가 잘못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라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요 내용이 끝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좌측의 형사상의 책임을 빠뜨려 먹고 왔어요. 자, 그래서 좌측에 있는 형사상의 책임으로 왔어요. 자, 요 형사상의 책임은 저를 잠깐 봐주셔야 돼요. 자, 여기는 요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무엇을 잘못했느냐면 우리 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면 야는 3년의 징역을 가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면 징역 가거나 벌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조원이 잘못했을 때 이런 처벌에 해당이 되면 이런 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소공이나 보조원은 징역을 가거나 또는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가 이렇게 받았을 때, 야가 이렇게 받았으면 요 전제 조건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봐서 개업공인중개사도 징역을 가거나 벌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밑에 직원이 잘못해서 교도소 가면 개업공인중개사도 아이고 고마워라 하고 교도소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는 없느냐면 1번 징역형은 없다. 그럼 징역형이 없어지는 순간에 앞에 건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그럼 남는 게 뒤에 거만 남았단 말이에요. 요 뒤에 거를 남은 거를 이제 요거를 말로 표현하면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은 내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이 이게 뭐냐면 원래 여기 있는 우리법 48조예요. 이 우리법 49조예요. 자, 이 48조는 원래 조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9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해당조는 3천만 원의 벌금이 아니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거는 1천만 원의 벌금이 아니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즉 이거는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 만약에 소공이나 보조원이 큰 거 3천만 원 받았다고 개업공인중개사가 3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 왜? 3천만 원 이하니까 5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4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100만 원도 받을 수가 있다. 요 말이 이해가 돼요? 이게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이라서 야들 둘이가 벌금액이 동일해야 될 이유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자, 두 번째, 요 표현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자, 제가 면책 규정이 있다라고 적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원론으로 돌아가서 밑에 하가 잘못했을 때 징역은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자,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은 내는데, 그런데 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야들 둘이가 나쁜 짓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뭔 얘기냐면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을 과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가 그러하지 아니하냐면 여기에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조차도 내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면책 규정이 있다. 즉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으면
벌금도 안 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만약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조금 덜 했다면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조금 아까 봤던 결격사유 11번을 적용하느냐 문제가 돼요. 11번이 뭐냐면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이상의 벌금이랍니다. 그러면 결격에 해당되면 이거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이 얘기인즉슨 뭐가 되느냐 하면 양벌 규정으로 등록 취소가 없다 이렇게 돼요. 자, 양벌 규정으로 등록 취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 헷갈리느냐 하면 여기는 양벌 규정으로 등록 취소 없다 그랬죠. 행정상의 책임은 등록 취소가 있거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행정상의 책임을 묻는 건지 양벌 규정을 묻는지를 모르면 이거는 뭐 맨날 봐도 맨날 틀리는 거라. 그래서 이게 양벌 규정이라는 것은 여기는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우리 법 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게 뭐냐면 무부, 정직, 상투, 부당단체, 방해한 행위를 밑에가 했을 때 이 얘기예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징역은 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벌금을 냈다 하더라도 등록 취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다른 말 없이 행정상의 책임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면 뭐가 된다고요? 맞다가.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게 무슨 단어냐면 양벌 규정으로 등록 취소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수업 진도는 여기까지만 수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수업 진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근데 오늘은 이제 문제는 없어요. 왜? 제가 범위를 조금 잘못 잡았겠죠. 그죠? 여기 고용인의 시험 문제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